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5일입니다. 요번에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관계 법령들이 바뀝니다. 태양광 사업자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들이 되게 많죠. 지켜야 할 법령들도 되게 많고, 또는 지금 운영에 관한 규칙뿐만이 아니라 전기사업법도 지켜야 되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따로 있을 수가 있고요. 인허가로 가면 개발행위 관련된 것들이 지켜야 될 게 되게 많고, 지자체 조례사항이 달라진다든가, 아니면 지목에 따라서 농지법, 산지법, 개발행위 관련 법령, 그리고 도로법, 하수 오수 처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련된 것들 뿐만이 아니라 한전에 가면 한전에 관련된 법령을 지켜야 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또 따로 만들어 놓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것들이 포진이 되어 있고 계속 유기적으로 변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 하면,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허가를 받아야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허가를 먼저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허가를 받으러 갔더니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가져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이 상충되는 의견 속에서 중간에서 사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 군데에서 정리를 하지 않고 계속 관련 법령들을 바뀌어가다 보니까 인버터에 관한 것들도 계속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고, 이게 맞네 틀리네 하면서 다시 옮겨져 오고 있고, 태양광 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게, 저희 솔라플레이에서 요번에 전시회가 있지 않습니까? 킨텍스에서 지금 에너지대전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국내 전시회도 되게 많습니다. 광주에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죠. 대구에서 코엑스에서 하는 것도 있고, 킨텍스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서울에서 또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충북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시회는 되게 많아졌는데, 글쎄요, 저도 2008년, 9년 그때 제일 많이 흥했을 때가 그때일 겁니다. 아마도 양축 추적식 시스템도 막 나오기 시작하고 방막형 시스템도 막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관심들이 되게 높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FIT다 보니까 준공 시점만 맞으면 고정 단가를 그냥 계속 주는 시장이었죠. 그러다 보니 관심들도 많고 참여도도 높다 보니 전시회를 가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상담이 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012년, 13년이 지나면서부터 특히나 S&P가 하향이 되고 REC 정책의 병통폭이 커가면서, 그러니까 5대 지목의 가중치를 0.7로 하향을 하면서부터, 또는 하향을 해놨던 가중치를 다시 복원하면서부터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정책에 대해 신뢰성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 사업자들을 육성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신뢰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산업이 올바르게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들만의 리그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전시회 나가서 이렇게 부스를 크게 만드는데 돈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비용들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소비자한테서 창출이 되어야 될 건데, 아니면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허비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많다. 그것만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되게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 이전에 산업이 받고 있는 신뢰성을 잃어가는 게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산업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 지금 시장은 정치에 휘둘리고 정책에 두드려 맞고 각 지자체 조례들로 앞다퉈서 진입장벽을 쌓고 있고, 막무가내식 떼쓰기더라도 그냥 여럿이 모여서 민원이라고 제기를 해버리면 사업을 막아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민원 해결을 하고 들어오라고. 그런데 그 민원이 합리적인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조차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어려움을 뚫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오늘 제가 오전에 그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아직도 개발행위가 나지 않는데 전기사업 허가 받고 용역비용 먹고 날라버리는 업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택용 사업하는데 대출 왕창 그냥 캐피탈 대출 왕창 껴가지고 설비를 해놓고 나가는 업체들, 그리고 한국형 PPA라고 해놓고 자가용 PPA 사업 진행하면서 3,800만 원, 12kg, 15kg, 18kg 하면서 3,800만 원, 4천만 원대 비용을 받아서 사라지는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을 또 가만히 내두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산업이 성장하기도 더 어려워지는 거고, 그런 속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내년이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정답을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아주 흥미롭게 산업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제가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드리는데 그렇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산업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그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언제나 기회가 한 번씩 나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 먼저 볼 건데요. S&P가 육지에서 지금 110원, 제주에서 126원, 육지의 S&P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 지금 현물에서 가시는 분들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REC 금액 같은 경우도 33,100원, 요번 주 초에는 31,900원에 거래가 됐다 보니까 장기 거래 계약이 되지 않은 분들이 아쉬울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일 거고요. 오늘 REC 한국 아리백 시장에서 거래가 된 걸 보니까 거래 건수는 한 건이고 307메가와트 14,497원에 거래가 됐는데, 제주도 물량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 물량이 포함이 되면 금액들이 많이 낮다 보니까 평균가가 낮아졌을 테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4만원대 거래가 됐던 것들은 누구였을까?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죠. 3건의 거래가 128메가가 거래가 됐는데 49,454원이 거래가 됐다는 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지만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움이 큽니다.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공고가 났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공고문 내용들을 전부 다 비교해보기는 어렵다 보니까 간단하게 앞에 있는 내용들 보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그런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라고 나와서 개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규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다. 관계 법령과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들은 그거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전기사업법이 바뀐다던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내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변해가는 게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나 산업 내에서 어떤 법령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어떤 기준이 달라지는 거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들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가는 수익성들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또 한 예로 내년도 FIT 준비하셨던 분들 또는 FIT 건으로 분양을 진행했던 업체들은 지금 되게 난감한 상황에 들어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라지는 것들 중에 이제 중요 사안들을 한번 살펴보면, 정기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 밑에도 나와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장은 설비 확인서 발급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의 요구를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이 자료가 뭐냐 하면 건축물 가중치를 편법으로 받은 것들, 아니면 건축물은 제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건축물은 그 건축물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데 한한다. 건축물 가중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운영이 되고 있는 버섯재배사, 작물재배사, 곤충재배사, 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농축산 시설들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 예전 같았으면 그랬죠. 토끼똥이 무성하면 토끼는 없는데 토끼똥만 뿌려놓고 여기가 토끼 사육사가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토끼 지금 출하 나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토끼가 또 들어옵니다. 라고 하면 확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이 내용들을 넣어 놓음으로써 정기적으로 그 건축물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을 하겠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내용에 대해서 가중시주점은 최초 공급인증서 발급 시 소급 적용하며 설비 확인서 발급 이후 사정 변경에 의한 경우는 해당 시점 이후로 적용을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설비에 대해서 REC 가중치를 회수한다면 이전에 있던 가중치부터 같이 회수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미 나는 발급이 됐으니까 오늘까지 발급된, 요번 달까지 발급된 REC는 내비두고 다음 달부터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야, 언제부터 이게 적용이 안 맞았어? 2년 전부터 안 됐던 거 아니야? 아니면 설비 이후에 계속 너네는 운영을 안 했던 거 아니니? 그럼 그때의 기준으로 REC 발급 회수가 들어간다는 거죠. 예전에 2009년, 10년에 FIT 부당 지급에 대해서 환수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 드릴 땐 항상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우리도 잘 알죠. 편법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편법과 불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왜 절대 그건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천에 하나 만에 하나가 환수를 때려버리면, 지금부터 안 주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나갔던 걸 환수를 때려버리면 곤란해지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보니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피해를 받는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중치를 적용받고 계시는 분들도 내년 후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하는데도 사실은 건축물 상부에 태양광 발전소 매매를 할 땐 언제나 고시를 합니다. 이 발전소는 건축물 상부 가중치 1.5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데 한해 가중치 1.5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라고 명시를 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할 수 있으십니까? 그걸 알고 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항상 하는 거죠. 그걸 그냥 이건 문제 없어요 라고 판매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전에 PD수첩에 한번 때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한테 문의가 왔을 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건축물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데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 인터뷰는 안 나가고 다른 데 것만 문제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만 나가서 두드려 맞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언제 어느 게 이렇게 차후에라도 바뀌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들을 사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FIT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이 여기 또 나오죠. 건축물 이용 발전 설비의 경우 건축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해 왔음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미이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공급인증서를 폐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인을 했으면 지금 이후로 폐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이걸 본래의 목적에 사용을 안 했어? 염소 재배사인데 언제부터 염소가 없었어? 증빙을 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발급이 되었던 것들도 환수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무서운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공고에 참여하는 자는 공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지침 10조 2항의 제3호의 발전설비. 그러니까 FIT 지금 진행하시는, 농업인 FIT가 진행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거주지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죠. 우리가 30km를 어떻게 볼 거냐, 예를 들어서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일 이제 쉽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다음 지도 같은 데서 놓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세종에 있는데요. 세종시에서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에서 직선거리 30km를 어떻게 따집니까? 이렇게 따져버리면 되죠. 자, 여기까지. 지금 제가 세종에 있는데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30km를 따지면 오창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오창, 증평 입구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직선거리 30km가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그럼 34km는 어떻게 할 거냐, 35km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슈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거주지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FIT 하기 위해서 그럼 거주지 주소를 이전을 하면 되냐, 아니면 예전처럼 뭐 5년 전의 거주지부터 우리가 소급으로 판단을 할 거냐, 아니면 그 거주지에 3년 이상의 거주를 했던 내역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또 나오겠죠. 이 규칙은 나왔지만 이 규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30km가 아니라 나는 그러면 FIT가 내가 작년부터 올해부터 올 초부터 준비를 해서 개발행위 받고 진행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근데 내 발전소가 여기 34km에 딱 걸렸어. 37km에 걸렸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30km 지침이 나온다라는 것도 지금 이 내용이 다음번에 내년도에 개정이 될 땐 이런 규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 개정안에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라고 미리 공고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이것도 아닙니다, 이런 안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반대 이유가 많이 나오면 다시 35km, 40km로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30km에 대한 규정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REC 가중치에 대한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우리 사업자분들이 크게 달라지시는 건 없는 것 같고, 공유수면이나 이제 뭐 유지 쪽에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환설비 규정이 이제 나왔습니다. FIT 2005년 6년 제가 시작할 무렵에 15년 계약이 되셨던 분들이 15년이 도래하는 시점이 다 왔죠. 그래서 FIT 전환설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지난번 전환설비 규정이 나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환설비에 대해서 가중치를 어떻게 줄 것이라고는 얘기가 나왔는데 주기기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전지와 전력변환장치를 변경을 하면 주기기 변경이라고 본다. FIT 1메가를 가지고 계셨던 설비가 태양전지 모듈을 전부 다 바꾸고 인버터를 전부 다 바꾼다면 전환설비 규정에 들어가서 다시 REC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0.2를 적용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메가의 발전소가 전환설비로 들어왔을 때 지금 전환설비 1메가를 다시 공사를 하면 공급이 1메가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0.8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초창기에 시작했을 때 1메가는 지금의 1메가가 아닙니다. 지금은 2500평, 1000평 정도면 1메가를 깔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고정식 기준으로 1메가 설비하는데 7000평, 단축 추적식 기준으로 1메가를 설치하는데 1000평에서 1200평, 그리고 양축 추적식 기준으로 1메가를 설치하는 데는 보편적으로 1000평이 아니라 10,000평에서 12,000평, 양축 같은 경우는 14,000평에서 15,000평 정도의 토지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전환설비에 들어오는 태양광 발전소들은 1메가와트가 전환설비로 들어가게 되면 보편적으로 3메가, 4메가 정도를 깔 수 있는 설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환설비로 적용받는 용량 비율 가중치 산정식에 보면 발전 차액 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 곱하기 전체 설비 용량 나누기 발전 차액 지원제도 전환설비 용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1메가가 되어 있던 걸 싹 밀어버리고 3메가를 설치를 한다면 개통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한정 개통 여유 용량이 항상 남아도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개통 부분이 문제가 되겠지만 3메가를 깔면 2메가는 그냥 신규 REC 공급인증서를 발급을 받고 1메가에 대해서만 0.8 가중치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전에 우리가 임야에서 설비를 하셨던 분들은, 땅을 넓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내용이 확정이 됐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만 토지의 지목과 지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 면밀하게 좀 고민을 하셔서 들어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산업에 대해서 바뀌는 규정과 절차들이 너무 많고 REC 금액들도 사실은 너무 쉽사리 변동이 되고 있고 무엇 하나 예측하지
타는 시장이라는 것들이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는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제가 사실은 수소에너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를 만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 거죠. 전기차는 앞으로 에너지가 전기로 대체가 되니까. 그런데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왜 수소차를 만들까? 수소차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수소 발전소, 조그만한 수소 발전소를 만들고 그걸로 전기를 만들어서 가는 자동차가 수소 자동차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전기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수소를 개발하는 걸까? 그 궁금증 때문에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더니, 지금 화석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기름들을 전부 다 대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로 수소를 육성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ESS 개발이 그렇게 빨리 되지 않다 보니까, ESS 개발만 가지고는 너무 늦을 수 있다 보니까 수소라는 소형 발전 설비를 이용을 해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을 해보자라는 계획인 거죠. ESS랑 태양광이 소형화가 되고 ESS 개발이 높아지고 효율이 극대화가 된다면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처럼 지금 당장 비싸고 느리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반드시 가야 되는 사업이 있는 거죠. 저에게 태양광은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언제나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불만들,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태양광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건 반드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으로도 반드시 성장해 나갈 거고,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또 다른 기회들을 찾는 분들이 언제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산업에 귀를 기울이고 이 산업에 참여를 하고 이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을 하면서도 언제나 이 산업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야 할 것이고, 그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엿보는 게 될 수도 있겠죠. 네, 지금 입찰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인데, 입찰 준비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기재사항 누락으로 탈락하시는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는 장기거래 계약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에 계약되신 분이 너가 장기거래 계약 하라고 얘기를 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장기거래 계약은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또 정책과 제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다 보니 기회가 될 때 장기거래 계약에 참여를 하셔서 선정이 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언제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영상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참여하고 싶은 이야기들, 아니면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의견들 있으시면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 카페에도 들어오셔서 의견 남겨주시면 저도 많이 고민해보고 같이 상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